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소를 도입을 해왔죠. 근데 적당히 도입을 해왔으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소를 많이 들여온 거죠. 수요 공급, 소는 많고 수요는 없고 하니까 당연히 소 파동이 올 수밖에 없죠. 파동 겪을 때마다 농가들 절반이 폐업하고 도산하고 자살하고 그러면서 농가 수는 10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거 극복을 어떻게 했냐? 지금 입문한 지는 44년 됐습니다. 규모는 1000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관사역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이름은 이반농장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농장한다고 그랬대. 소기르는 농장한다고 그랬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시험 볼 때는 현실적이 되잖아요. 어디가 이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따지면서 근데 전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무 갈등 없이 축사를 전공을 했죠. 제가 72년도 대학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인가 농장 실습이 있는데 덕수에 농장이 있었는데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무서워서 옆에 가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소를 본 거야. 그때 실물을 얼마나 제가 무시겠냐면 젖소는 다 젖자는 줄 알았어. 수컷도 젖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꿈만 갖고 왔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고 들어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부정축제자들을 돈을 환수를 했어요. 그 돈을 환수를 해가지고 영농 후계자들을 뽑아서 어떤 경정농가들은 뭐 300만 원, 축산농가들은 600만 원, 그 돈 받아서 이제 소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게 81년도인가 그걸로 5마리 사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한우를 시작한 게 아니고 착유를 했습니다. 그때 고기소란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때 그 우리 한우 산업을 보면 30%는 역용으로 소를 키웠고 한 60% 70%가량은 이제 고기소가 막 만들어질 때 그냥 뭐 집에서 나온 부산물 그 볏집이나 이제 저기 쌀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소죽 끓여서 이제 먹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 아주 혼란기였죠. 그때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착유기를 갖고 그 젖을 짰지 그 착유기 살 돈이 없어서 우리는 바켓스 손으로 젖을 짠 한 2년쯤 했나요 제가 그 우유통에 담아가지고 우리 집 농장까지 이제 차가 안 들어오니까 큰 길까지 내다 주고 이제 그렇게 젖소를 하면서 마침 그때 이제 그 덴마크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연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15명씩 그 선발을 해서 6개월 동안 덴마크를 그 보내서 이제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에 이제 85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제 덴마크를 가죠. 여기 있는 것을 다 팔고 뭐랄까 꿈 같은 상황을 그때 처음으로 접한 게야. 아, 이렇게 소를 키우는구나. 제일 낙후된 데서 제일 선진된 데서 가보니까 모든 것이 경이롭죠. 그때 내가 실습간 농장이 186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나는 언제 저런 농장 하나 만들어 보나. 그래서 뭐랄까 산업에 대해서 또 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갔다 와서 제가 착유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그때 고생이 옛날에 그 2, 3년 동안 손으로 착유했던 그 고생이 생각이 나고 우선 당장은 생활이 돼야겠다 해서 홀사인 순농을 비육을 시킵니다. 홀사인 초육대기 사다가 분유로 2달 동안 키워서 분유대 만들고 그것을 이제 사료 줘서 비육시키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기 질로 그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양으로 먹었거든요. 소고기만 먹으면 됐지 이게 고기가 맛있니 맛없니 질기니 안 질기니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한우 가격보다 한우 암농 가격보다 젖소 순농 가격이 더 좋아. 소고기니까 한우 순놈이 제일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홀사인 순농 그 다음에 한우 암농 그 다음에 젖소 이제 젖자다가
나오는 소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됐었죠. 그때 한 4, 5년간, 5, 6년간 꽤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송아지가 원료인데 원료 가격이 자꾸 이제 올라가잖아요. 내가 수지가 맞을 수 없다 해서 그때 제가 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한우 암놈을 들어오게 됐죠. 그게 89년도 말, 90년도 초 그때 이제 번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덴마크를 갔다 왔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장을 내가 실습을 했잖아요. 나는 언제 저런 농장을 만들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내가 미소 가격이 자꾸 오르길래 그 미소를 내가 생산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처분을 하고 한우 50마리를 한꺼번에 들이죠. 50마리를 들여서 번식 일관 사육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농장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그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대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때 어떻게 제가 실패를 했냐면 처음에 20마리, 30마리씩 그 큰 울타리 내에다가 그 한우 암놈을 풀어놓고 종모우를 거기다 자연교배 식으로 넣어놨죠. 그리고 먹이는 자유급여. 볏집도 충분히 주고 저기 동사로도 충분히 주고 살도 찌고 새끼도 낳고 양쪽으로 돈 벌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했는데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50마리를 새끼를 내서 내가 30마리를 실패를 했어요. 죽이겠어. 근데 몰랐죠. 그때는 몰랐죠. 번식우들이 살이 찌니까 새끼 클 공간이 없어. 새끼가 이만해. 경관도 기름이 껴가지고 경관이 좁으니까 새끼도 난산을 해. 낳기도 힘들어. 이만한 거 나오면서. 또 그 농사료를 이렇게 많이 주면 젖이 이등류가 나와. 젖은 품질이 안 좋아. 그 젖 먹고 또 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욕을 했구나.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 번식우 생리에 맞게 소를 키워야 되는데 소를 비육도 시키고 새끼도 낳고 올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제가 생활을 했냐면 새끼 낳고 이제 설사가 제일 많은데 그 탈수가 되면 링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링거를. 근데 소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 겨울에 그 링거 꽂고 송아지를 자꾸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링거가 식으니까 또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 연탄불 갖다 놓고 안 식게 만들고 하루 꼬박 세우고 50마리에서 60% 죽이면서 내가 고생을 그렇게 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우리 국민 중에 한 60% 70%가량이 농민들이 있으니까 농촌에다가 뭔가 정책을 쏠 수밖에 없는데 소가 농업 소득에 꽤 괜찮은 품목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소를 도입을 해왔죠. 근데 적당히 도입을 해왔으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소를 많이 들여온 거죠. 해외에서 송아지를. 고깃소로. 그 암소도 사오고, 비우도 사오고, 젖소도 사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수요는 없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락될 수밖에 없잖아요. 싸게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새끼를 했는데 그 송아지 어미 다 팔아봐야 옛날에 분양받은 소 가격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때 소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IMF 때 96년도 7년도에 그 가격이 좋으니까 그때 있었고 2011년도 12년도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졌죠. 요는 그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소는 많고 수요는 없고 하니까 당연히 소 파동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거 극복을 어떻게 했냐? 전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냥 견딘겨. 그리고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재주가 없어서 다른 것을 할 기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것도 뭐 아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하나 또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분야에 날고 뛰는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하냐. 내가 꿈꿔왔고 내가 그동안 해왔고 여기서 내가 지고 나가면 이거 극복 못하면
다른 곳 나가서는 더 못할 거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 견디려고. 은행이건 뭐 그 아버지건 어머니건 형제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죠. 또 하나는 농장 규모가 줄어들어야 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견딜 방법. 옛날에는 소 5마리만 팔면 인건비도 주고 사료값도 주고 우리 생활도 하고 했지만 지금 소값이 떨어졌으니까 5마리보다 더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7마리, 8마리를 팔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농장 규모는 줄어들겠지. 입식 못하고. 근데 지금은 또 하나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김학수 씨 같이 소를 잘 키워. 10만 명이라면 한 5천 명, 한 5%가량은 지금 적자 안 볼 거예요. 수지가 날 거야. 큰 수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한 10% 정도는 적자는 아닐 거다. 옛날에는 잘 키우고 못 키우는 그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고급육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통계청에서 우리 송아지 한두당 생산비가 497만 원으로 나왔대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이 안 가요. 그럼 200만 원이 손해가 나는데 송아지 생산하겠어요? 않지. 일본은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냐면 똑같은 개월령에 똑같은 바디 컨디션이에요. 똑같은 화우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내 거 30만 행 받으면 여기는 90만 행 받아. 3배를 받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 그 90만 행 주고 사가는 사람이 바보 천치가 아니야. 90만 행을 주고도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온 거지. 가격 차이가 꽤 많잖아요. 옛날에는 송아지 10만 원,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 근데 지금은 2배, 3배, 2배가량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왔다. 버식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근데 비빔단도 안 사도 돼. 또 다른 놈 사도 돼. 근데도 가격을 이렇게 더 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보고 미래 경제활동이잖아요. 속이려는 것이. 일본이 이렇거든요. 일본 시장은 번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번식 농장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못 버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이제 부업이라. 소규모 농장들이 그 번식을 종사하고 송아지를 팔잖아요. 좀 규모된 농장들은 나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를 안 팔거든요. 다 내가 키우지. 번식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번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이 유지가 되냐. 나는 번식하는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좀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1년도에 수익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1990년도 초에 이제 10년 뒤에 개방이 되는데 우리 한우가 개방이 되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어떤 상품이라도 두 가지로 그 상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는 가격 싼 거. 하나는 품질. 근데 한우는 저기 가격 경쟁력이 없어. 그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면 한우를 이제 질로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안 따라했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고급육 만들어 나와야 시장에서 평가도 안 해주고 그때는 뭐 1+, 2+도 없었어요. 1, 2, 3 등회가 있었죠. 내가 익산에서 처음으로 거세를 냈을 거예요. 93년도에 말인가 94년도 초에 8마리를 출하를 했는데 1등급이 5마리가 나오고 2등급이 2마리가 나오고 3등급이 1마리가 나와. 그 성적표를 놓고 제가 이제 고민을 넣은 거죠. 똑같은 종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료, 물 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나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아주 단순한 건데 그때는 나한테는 참 뭐랄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계량이란 뭐 저기 없었고 그냥 인공 수정만 시키면 계량인 줄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챔피언소 만들어서 그 종에 빼서 인공 수정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아 이게 종자구나. 한우도 잘 크는 놈이 있고 육질이 좋은 놈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때 내가 계량에 눈을 떴죠. 아 그게 94년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계량에 그런 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소만 만들어 놓으면 난 경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계량에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주변에도 그런 생각을 나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급육 개념이 없었으니까. 90년도 초라.
최근에는요, 고급육 만들어 놔봐야, 1등급 만들어 놔봐야 가격 차이도 안 났어. 3등급이나 1등급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 근데 어떻게 규모화는 시켜야겠고, 번식을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 방방곡곡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추상기술연구소가 중심으로 그런 농가들을 모았죠. 99년도에 한우 핵군육종연구회라고 만들어지죠. 개량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우량 암소 집단 조성을 해야지만 우리 개량이 완성이 된다. 수능 갖고는 한계가 있다. 좋은 밭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서 82농가가 모여요. 축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둔 송아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그게 돈하고 연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은 경제활동이니까 그걸 경매행사를 3번을 하죠. 내 임기 동안에. 근데 이제 의외로 시중 시세보다 가격이 더 받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집중이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본 것 같아. 저 친구들은 우량 암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그걸 규모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농가네. 저런 농가들은 밭이 좋을 거니까, 암소가 좋을 거니까, 우량 암소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농가들이니까, 청농가들의 밭을 이용해서 종목을 생산하면 훨씬 더 개량 효과가 빨라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 담당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경매행사에 이제 첫 번째는 안 오더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오더라고. 와서 우리 경매행사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육종농가 사업이 시작이 됐죠. 2005년도부터. 그래서 아마 핵군육종연구회 회원들이 여기에 15농가, 한 20농가는 육종농가로 다시 와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내 삶을 보면 전반기 한 20년 동안은 농장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20년 동안은 1999년도 한우협회 생기면서 제가 익산시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전 거의 꿈을 이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산업의 환경에서 나름대로 이뤘으면 이 산업에다가 뭔가 내가 기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베네소라고, 내가 송아지를 주어 그 A라는 농장한테. 그러면 그 송아지를 키워서 내서 큰 소를 나한테 가꾸고 송아지를 가져. 그래서 내 이제 그 좋은 밭을 주변에다 좀 펼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농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노력만으로 내 소가 생기잖아요. 한 5, 6년간 했나? 13농가한테 80두의 소를 그렇게 배매기 사업을 했죠. 근데 그걸 내가 중단한 이유가, 이제 큰 암소가 우리 농장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른 농장에 갔다가. 그러면서 질병을 가지고 와. 육종농가는 4가지 질병을 1년에 2번씩인가 해요.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요내. 이 4가지 질병을 검사를 해서 한 마리도 그게 안 나와야지 육종농가 사업이 지속이 돼.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가에서 검사를 해보면 그런 소가 나와. 그래서 이 사업이 육종농가는 쉽지 않구나 라고 이제 그걸 중단을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내가 30마리를 내놓으면 그것이 릴레이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키워서 새끼를 내서 암송아지가 나면 다른 농가에, 또 그 농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농가에,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우리 익산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 속히는 농가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좀 더 지켜봐야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빚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애들 거의 다 이제 키워놨겠다. 큰 돈 들어갈 거 없지 않냐. 뭐 그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후회는 없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생활을 했다. 애들 키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난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농촌에 1차 산업은 돈 없어요. 만약 1차 산업이 돈 있으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먹을 거리는 싸야 돼.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우리 농업소득이
작년에 948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우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떤 산업이건 간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가 안 되면 그 산업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세계에서 으뜸가는 품질의 섬유가 만들고 신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산업이 지금 다 망했어요. 그 이유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20몇 년 만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품질의 고기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안 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파동 겪을 때마다 농가들 절반이 폐업하고 도산하고 자살하고 그러면서 농가 수는 10분의 1로 줄였잖아요. 하나도 보호가 안 됐잖아. 이 법과 제도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입법부잖아요. 근데 우리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농민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71명이 검찰, 경찰 출신이 농민 없어. 그러니까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법을. 우리가 법과 제도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계속 파동 올 때마다 절반씩이 없어지면 이게 뭐가 되냐. 소만 잘 기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판이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된 판 아니냐. 그 바탕이 한우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박민수 의원이라고 농해수위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그때는 그 상임위 발의도 안 되고 처음만 만들어 놓고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 우리 1세대들의 역할 아니냐.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지지를 받아요. 아빠 무슨 왜 그렇게 활동을 하냐.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욕만 얻어가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요. 왜 바깥으로만 놔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경찰서 근처에 안 가봤는데 가기도 연행당하고 조서받고 유치장에 갇히고 판사 앞에 재판받고 물론 감옥은 안 갔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뭐 그거 몰라줘도 좋다. 하나 법만 만들어내면 주면 좋다. 한우 산업만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이 돼야 된다. 사회적 지위는 그렇다고 치고 경제적 지위가 있느냐? 없다. 948만 5천 원이다. 농업소득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 아니냐.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 아니냐. 농가들은 당장 눈앞에 내일 모내기 하는데 농약 주는데 그런데 관심 있어서 못 나서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눈앞에 일을 처리 안 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하니까.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그래요. 포기 안 하면 된다. 포기 안 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농업이 우리 산업화의 기초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은 싼 먹을거리, 싼 노동력, 우리 다 농민들이 가서 싼 노동력 제공시켰고 싼 먹을거리 제공시켰잖아.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 속값이 떨어지면 수매 같은 걸 해줬다고 정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잖아. 작년에 우리 익산은 그 기후변화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논이 물에 잠기고 우리 소 키우는 농가들의 한 10몇 % 이상이 소막까지 이제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았거든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큼 이 자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 제일 적응력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이 환경하고 적응을 잘하는 분야의 사람이 농민이야. 농민들은 다 어떻게든지 견뎌내. 948만 5천 원의 농업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감내해내고 있어. 우리 한우 농가들도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그걸 다 지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변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주변 안 봐. 나만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건 공정한 게 아니지. 1차 산업이 먹을거리 생산하는 산업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된 시민들이랑 농업을 화두로 같이 공감대 이뤄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니냐. 농민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먹을거리 중요한 거 아니냐. 소비자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나는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 좋아해서 뭐 개, 고양이, 뭐 그 소도 좋아하고. 근데 결국 잡아먹잖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왜 잡아먹냐? 네가 키운 것을. 내한테 자문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건 산업동물이잖아. 산업동물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내 도리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고급육 만들려고 그러면 개량하고 환경, 뭐 사료,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 가지가 동물 복지다. 동물이 생존할 때에 요구하는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더우면 덥지 않게, 추우면 춥지 않게, 또 바닥이 질퍽이면 질퍽이지 않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동물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 경제적 이익도 주는 거고. 앉아있게 만들어야 된다. 사료 먹고 물 먹고 생리현상 하는 거 빼고는 앉아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소한테도 복지를 줘서 좋은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준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둘을 앉혀놓고 이 농장 이거 물려받을 사람 없으면 니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누군가 하나가 난 맞았으면 좋겠는데 싫으면 난 후계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아빠 청춘을 바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런 정도에 만들어봤는데 이것이 아빠가 그 이 세상에 없을 때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 얘기를 하고 나도 잊어먹었지. 근데 이제 큰 놈이 대학교 갈 때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 치부인데 이게 경제활동이잖아. 근데 내가 농장을 하면서 내가 올해 돈을 벌었는지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는지 잘 몰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파동 겪는냐고 그러는데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소황 때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크게 힘들지 않고 조금 힘들고 조금 그런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은 경영학을 해봐라. 이게 저기 아니냐. 지금도 내가 작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또 까지면 얼마나 까졌는지 어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분석이 돼야지 이제 저기가 될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잘 몰라. 잘 몰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산업 없어지면 너도 없어진다. 저수지는 뭐냐면 저수지에 고기가 살아요.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좀 밑바닥에서 경쟁력 없는 농가는 좀 위에서 산다고 칩시다. 지금 저수지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어. 새고 있으면 경쟁력 없는 농가부터 이제 위에 사는 그 물고기부터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막으면 저도 죽어. 물이 다 빠져서. 근데 그걸 몰라. 조금 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또 규모가 됐다고 서로 잘 이긴다고 나는 문제 없다. 근데 물 없어지면 언젠가는 물 없어지면 저도 죽어. 다 죽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 산업 내가 지켜야 된다. 누구도 안 지켜준다. 혼자 못 산다. 같이 살아야 된다.